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순간 없으셨나요? 분명 쉬고는 있는데 이상하게 전혀 쉰 것 같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한참 휴대폰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멍하고 더 지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참 이상하죠. 예전보다 훨씬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피곤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물건도 많아졌고 정보도 넘쳐나고 즐길 거리도 많아졌는데 말입니다. 요즘은 정리하는 영상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질러진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까지 편안해진다고 말이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지금 단순히 집을 정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복잡해진 마음을 잠시라도 정리하고 싶은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왜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채우는데도 불안할까요? 더 가져야 안심이 될 것 같고, 더 알아야 뒤처지지 않을 것 같고, 더 바쁘게 살아야 제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둘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점점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마음의 여유도 또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도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내 인생을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살고 있는 걸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 문예춘추사 출판 김서연 이초와 홍은실 지음의 채우는 삶을 위해 비움을 시작합니다는 이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돈, 시간, 건강이라는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미니멀 라이프의 진짜 목적을 짚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방법만 이야기하는 책은 아닙니다. 무조건 적게 사라고 말하는 책도 아니고요. 오히려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남기기 위해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지,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는 책에 가깝습니다. 돈, 시간,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마음까지. 우리가 무심코 끌어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과연 무엇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내 삶을 채워주는 것인지 다시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비운다는 건 단순히 없애는 일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은 계속 더 많이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도 잠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지금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진짜로 채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채우는 삶을 위해 비움을 시작합니다. 책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리와 몸의 상관관계.
어떻게 하면 서연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벌써 10년 차 미니멀리스트. 우리 집을 보면 다들 묻는다. 거실엔 소파 하나만 두어 말소리가 천장을 울리고 모든 물건은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라벨링이 되어 있다. 아이의 책과 장난감은 그 시기에 꼭 필요한 만큼만 두고 바지런히 발달 단계에 맞춰 바꿔준다. 신발장, 드레스룸, 싱크대, 팬트리 모두 3분의 1만 채웠다.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이 한눈에 들어온다. 로봇 청소기가 자유롭게 활보한다. 넓어진 공간만큼 청소가 편해졌고 공간만큼 여유가 생겼다. 예전에 나는 엄마, 나랑 놀자 는 말이 싫었다. 아이에게 잠깐만 이라는 단어를 달고 살았다. 쌓여있는 살림과 물건들은 바쁜 나를 더욱 정신없게 만들었다. 삶이란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어떤 여유도 없었다. 그러던 내가 180도 달라진 건 10년 전 여름부터였다. 2014년 갑작스럽게 언니를 암으로 잃고 난 후 시작한 미니멀 라이프는 나를 바꾸기 시작했다. 보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언니. 동네 병원을 다녀도 두통과 기침이 멈추지 않아 검사나 해볼까 하고 대학병원에 갔다고 했다. 그저 몸이 많이 지친 상태인 줄 알았던 언니에게 믿을 수 없는 말기 암 진단이 내려졌다. 분명 어제까지도 출근했었는데 그러고 보니 언젠가부터 언니는 알 수 없이 속이 답답하다며 탄산음료를 수시로 마시고 입맛이 없다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만을 택하곤 했다. 암 환자라는 이름표가 붙자마자 언니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졌다. 이미 암세포가 폐로 전이돼서 손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항암도 의미가 없었다. 앉지도 눕지도 서지도 못한 채 꼬박 보름을 진통제로 버티다 뜨거운 한여름의 어느 날 언니는 하늘나라로 떠났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남은 가족들은 상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정리에 시간을 써야 했다.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그 시간이 여전히 뿌옇게 기억된다.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유품 정리까지 끝내야 모든 할 일을 마칠 수 있었다. 언니의 방에는 쓰지도 못한 채 쌓인 새 물건들이 많았다. 바빠서 사기만 하고 미처 쓰지도 못한 듯했다. 가을을 위해 산 새 옷도 입지 못하고 여름 어느 날에 가버린 언니. 마지막에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오직 기억뿐이란 말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주인을 잃은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겨우겨우 언니와 찍은 사진 몇 장과 소품 2-개 신중하게 골랐다. 이걸 어떻게 보관할까? 어디에 둘까? 그렇게 고민하다 어떤 생각에 이르렀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가족의 모습은 어떨까? 문득 내 물건을 정리하는 남편과 아이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들은 내 물건 정리에 얼마나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할까? 충분한 애도를 할 여유조차 없을 것 같았다. 당장 정리를 하러 집에 가고 싶었다. 그렇게 언니를 떠나보내고 세운 나의 정리 기준은 지금이었다. 이제부터 미래도 과거도 아닌 지금 현재를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예전엔 정리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다. 잠깐만, 이거 언젠가 쓸 것 같은데? 그치, 그럴 것 같지? 결정은 또 미뤄지고 슬그머니 다시 집어넣는 일이 반복되었던 날들. 비움과 남김의 기준을 현재에 두니 정리도 수월했다. 비울까 말까가 아니라 1년 안에 필요한 거야? 지금 쓰는 물건이야? 로 질문을 바꾸니 답도 명쾌하게 돌아왔다. 멈칫하며 망설여질 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다. 언젠가 말고 지금 말이야. 1년 이내에 사용한 적이 없거나 사용할 예정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과감히 비웠다. 생각보다 많은 물건이 비워졌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은 과거와 미래의 불안을 끌어안고 있었나. 대부분 언젠가 만약에를 위한 물건들이었다. 그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서 쌓아둔 물건을 제외하니 현재를 위한 물건은 고작 전체 3분의 1뿐이었다. 정리할수록 나의 취향이 선명해졌다. 어떤 물건을 주로 쓰는지, 어떤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지가 보였다.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책 앞에 서서 나는 배움으로 행복해지는 사람인 걸 알았다. 나는 깔끔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좋아한다. 좋은 향을 맡을 때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안정이 된다. 앞으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단 하나라도 나의 취향을 말해주길 바랐다. 그동안에 나는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끌어안고 애쓰는 사람이란 것도 정리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러니 현재를 살 에너지가 없을 만도 했다. 가장 잘 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건 곧 나를 보살피는 일이기도 했다. 그 이후 10년, 지금은 무력이 없느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여전히 적정 용량을 찾아가는 여정 중이다. 잦은 소비보다는 가끔의 좋은 소비가 더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 뿐이다. 물건을 가지면 관리하기 위한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된다는 걸 알아서 더 신중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무엇부터 비워야 하냐고 묻는다. 그럼 나는 망설임 없이 반문한다. 그 공간에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냐고. 어떤 물건을 비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분명하게 아는 일이다. 나의 취향을 아는 것이다. 미니멀 라이프에는 정답이 없다. 물건 개수도 집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다. 내 삶에 꼭 맞는 적정 용량을 스스로 찾아가는 기간을 여유롭게 가지길 바란다. 소유보다는 자존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나를 알아가면 좋겠다. 집의 모든 물건들이 나의 취향을 이구동성으로 외치면 좋겠다. 그런 내가 마지막까지 쉽게 정리하지 못했던 단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몸. 정리정돈을 잘하게 되었다고 해서 몸까지 건강한 것은 아니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공간은 여유로워졌지만 내 몸은 여전히 가볍지 않았다. 어느 날 몸이 불행하다고 말했다. 다이어트를 비우기 시작했다. 출산 후에는 딱 아이 몸무게만큼만 빠진다는데 나는 임신 중 30kg이 쪘음에도 출산 후에 빠진 건 고작 5kg 정도였다. 점점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에만 손이 갔다. 매일 육퇴를 한 밤에는
스트레스를 풀겠노라며 나를 위한 자체 보상 수여식을 열었다. 하루 종일 간식으로 때우다가 퇴근한 남편과 함께 맥주와 배달 안주를 달리는 나날들이었다. 당시 주로 먹던 식단은 아침엔 공복 모닝커피, 점심은 라면이나 간단한 빵, 간식은 떡, 과일이나 과자, 저녁은 늦은 저녁 식사와 매운 배달 음식에 곁들인 술이었다. 아이가 어린이집만 가면 다 뺄 수 있어. 하던 기계는 어디로 갔는지. 등원하고 긴장이 탁 풀리는 시간엔 갑자기 허기가 진다. 공복 커피엔 역시 빵이지. 늦은 오후 점심은 라면, 후식으로 달달하고 차가운 커피 한 잔 더 마셔준다. 그러다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날이면 단백질부터 주문했다. 그렇게 대체 식품들을 먹으며 굶는 식단을 하니 참다가 더 심한 폭식으로 터졌다. 그나마 겨우겨우 조금씩 빠진 체중이 훨씬 더 많이 오르기 일쑤였다. 주말엔 휴대폰을 하다가 새벽에 자는 날이 허다했다. 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엔 늘 후회를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불행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365일 물 먹은 이불을 두른 사람처럼 늘 무거웠다. 공복 커피를 마셔야만 정신이 들었다. 어깨는 늘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나 발바닥을 디딜 때면 미간이 찌푸려졌다. 환절기에는 눈이 벌겋게 붓고 피부에 오돌토돌한 부분들도 보였다. 갑작스레 식은땀이 나고 혈당이 떨어지는 느낌에 눈앞이 핑 돌았다. 몸이 이러니 마음의 상태도 좋을 리 없었다. 초저녁만 되어도 에너지가 부족했다. 매일 불편감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대체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몰랐다. 확실한 건 몸이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주방에서 멀어지면 건강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다. 그때의 나를 생각해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말이다. 아이의 식사만 열심히 차려주면서 내 식사는 대충 때우기 일쑤였으니까. 요즘은 그때의 나처럼 주방에서 멀어지기가 얼마나 편리한가. 버튼 하나, 손가락 하나면 배달 음식이 집 앞으로 오고 온갖 맛집들이 넘쳐난다. 번거롭게 재료를 고르고 일일이 채소를 다듬는 수고를 아껴서 더욱더 바쁘게 살기 참 좋은 시대다. 몸의 불편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던 어느 날, 나는 당시 운영하던 온라인 공간정리 컬선팅의 고객에게 한살림의 물품들을 선물 받았다. 집 근처에서 보긴 했는데 도통 관심은 없던 곳이었다. 자신의 아이를 위해 살뜰히 집밥을 하던 그녀는 많이 아프고 나서 먹는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다고 한다. 귀가 솔깃했다. 온라인으로 검색해 조합원에 가입하고 아침 일찍 매장으로 향했다. 내가 몰랐던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나이 지긋하신 어머님들 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또래 엄마들이 문도 열기 전에 줄을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신기한 오픈런이었다. 그녀들이 장바구니에 빠르게 담는 제품들을 흘낏 보면서 어깨 너머로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여기엔 타임세일도 멤버십 카드도 없다. 하지만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이 있었다. 중금속과 방사능 검사를 꾸준히 한다는 것과 논쥐에 모인 것도 좋았다. 제품 뒷면을 볼 때 칼로리가 아닌 원재료명을 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항상 모르는 단어들로 가득했던 인스턴트 포장지 뒷면과 달리 이렇게 간결하고 명쾌할 수가. 유기농은 비싼 거 아니야? 하던 나의 편견도 함께 사라졌다. 어떤 품목들은 오히려 마트보다 저렴했다. 농가와 미리 계약을 맺어서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때문이란다. 천천히 제철 채소와 제품을 고르고 고운 빛깔로 채워진 장바구니를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이달의 소식자 안에서 정성을 다해 재배하는 과정을 직접 보니 당근이 갑자기 달리 보인다.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 같은 존재였구나. 유기농으로 길러내기 위한 과정이 이렇게나 쉽지 않구나. 유기농 제품들이 내 식탁에 오르기까지 많은 수고로움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다.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채소를 박박 닦아내거나 껍질이 벗겨져 나오는 간편 채소를 사던 지난 날과는 다르게 오늘은 슥슥 설렁설렁 몸에 좋다는 껍질까지 같이 먹어보련다. 약간은 서툴러도 손질에 집중하는 시간이 좋았다. 색소가 아닌 자연의 색감에 감탄하고 철마다 각각의 영양소를 품고 나오는 그 야무짐이 기특했다. 나중엔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사함이 흘렀다. 비우는 건 누구보다 잘했지만 잘 채우지는 못했던 냉장고엔 건강한 계란과 육류, 색색의 제철 채소, 과일로 채워졌다. 쓴맛, 단맛, 짠맛, 매운맛. 같은 초록색이지만 각각의 채소에는 다양한 맛이 있다. 양념이 화려하지 않아도, 가짓수가 많지 않아도 제철 식재료는 그 자체로 맛을 뽐낸다. 식탁을 화려하게 가득 차려 채워야만 꼭 잘 먹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가짓수가 적어도 소화가 잘 되고 기분 좋게 먹는다면 그건 역시 잘 먹은 한 끼일지도 모른다. 잘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니까. 무엇을 먹을 것인가만큼 중요한 건 어떻게 먹을 것인가이다. 보기에 좋은 요리라고 해서 모두의 입에 맛있는 음식은 아니다. 맛있는 음식의 본질은 먹는 사람의 입맛에 달린 게 아닐까? 누가 먹느냐? 요리의 진짜 본질은 그것일지도 모른다. 먹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나는 좋은 재료, 간편함, 맛족감. 내가 만든 단어로 맛과 만족감의 합성어이다. 어쨌든 이 세 가지에 집중했다. 요리 실력이 없는 나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한 그릇 레시피를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작은 공감이 쌓이더니 점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배달과 외식이 줄어드니 식비까지 아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집밥을 넘어 살림까지 바꾸는 한 그릇의 힘이었다. 다이어트는 식욕을 참고 주방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준비하는 한 끼의 진짜 음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자연스러운 수고로움이 쌓이면 애써 굶지 않아도 몸이 가벼워진다. 한 가지 특정 식단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식재료와 제철 채소들을 먹으면 그의 연말엔 참으로 꽉 찬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진정한 한정판은 제철 식재료가 아닐까? 딱 그 시기에만 만날 수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 그러니 나는 입춘 한 달 전부터 냉이와 쑥을 기다린다. 씹는 맛이 매력인 돌나물에는 비타민C가 많고 겨울 지나 기지개를 펴는 몸에는 사포닌이 함유된 두릅이 도움이 된다. 칼슘, 철분, 비타민 B군도 많아 나른해지는 봄의 제격이다. 곰치,
참치 등 추나물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많아서 봄 초입에서 자칫 떨어지기 쉬운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를 돕는다. 달래 특유의 알싸한 맛을 내는 성분인 알린은 강한 향균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특징이 있다. 신기하게도 여름엔 빠지는 땀을 채우는 수박, 참외, 복숭아가 제철이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새빨간 완숙 토마토는 미리 따서 익히는 토마토보다 자연스럽게 완숙된 맛이 훨씬 좋다. 추워지면 보이는 달콤한 알배추는 버터에 뭉근히 굽기만 했을 뿐인데 그 어떤 단맛의 조미료보다 달콤하다. 겨울엔 제주 유기농 레몬과 겨울 생강으로 몸이 따뜻해지는 호사를 누린다. 제철 음식을 반기다 보면 누구보다 먼저 계절을 느끼며 산다. 어느덧 나이는 세지 않아도 24절기만큼은 잊지 않는 내가 되었다. 지금도 한살림과 오아시스, 나의 거주지인 세종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 잘 비우고 잘 채우고 잘 먹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함께 느끼고 싶다. 잘하는 것을 먹고 잘하지 않는 것, 인스턴트는 가급적 먹지 않으려 한다. 나의 몸 비움의 첫 번째 수칙이기도 하다. 몸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내가 수없이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운동 그리고 식욕 참기 때문이다. 내 몸의 상태와 자세, 가동 범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 후에는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닭가슴살에 고구마를 매일 먹었다. 심지어 운동을 했다는 만족감에 오늘은 좀 더 먹어도 되겠지 하며 입이 터지기도 했다. 하지만 감량된 나를 돌아보면 진공 포장된 닭가슴살을 전자레인지에 휙 돌려 차가운 생 샐러드와 꾸역꾸역 먹은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 따뜻한 한 그릇을 차린 날. 운동을 갈까 말까 끌려가는 노동이 아니라 밥 먹고 5분만 걸어볼까 하고 기분 좋은 바람을 느낀 날. 강도 높은 근력 운동으로 몸을 혹사시킨 날이 아니라 수고한 내 몸을 위해 스트레칭하고 구석구석 로션을 바르며 푹 찬 다음 날이었다. 기분이 좋으니 몸도 가볍게 유지하고 싶어졌다. 나 같은 엄마들은 다이어트가 참 어렵다. 요리하며 간도 봐야 하고 아이들 간식 주며 나도 한 입 먹어보고 싶고 주말은 평일보다 더 바쁘니 허기가 쉽게 찾아든다. 육퇴를 하고 나면 오늘의 지친 하루를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야식과 맥주가 주는 그 순간은 달콤하지만 다음날은 확실히 더부룩한 상태가 되고 입맛이 없다. 대충 커피와 군것질로 때우고 저녁이 되면 다시 거하게 무언가를 먹는다. 생체 리듬에서 가장 활동이 많고 대사가 효율적인 낮 시간에는 먹지 않고 몸이 쉴 준비를 하는 저녁에 오히려 거하게 먹는 것은 장기적으로 소화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따라오는 가장 큰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다. 소량이라도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먹는다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끊임없이 분비된다. 마치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너무 자주 하면 효과가 전혀 없어지는 것처럼 너무 잦은 음식물 섭취는 인슐린 호르몬의 저항성을 만든다. 세포가 더 이상 인슐린 호르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살이 빠진다는 것은 몸에 저장된 중성지방이 분해되어 지방산으로 전환되고 이 지방산이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호흡이나 수분으로 배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분해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선 혈중 인슐린 농도가 충분히 낮아져야 하니 하루 중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하루 2에서 3회 식사를 제외한 시간에는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먹지 않고 확실한 공복을 유지해보자. 또한 취침 전 최소 4~5시간 전까지는 식사를 마치고 가볍게 배가 출출하다는 느낌으로 잠들어 보자. 먼저 밤부터 아침까지의 공복 시간을 최소 12시간에서 14시간을 만드는 것부터 연습해 보자. 취침 전 충분히 소화시킨 상태로 숙면해야 몸이 빠르게 회복된다. 끊임없이 먹어서 늘 일을 해야 하는 위장을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컨디션이 좋아진다. 누군가 가장 좋은 식사는 신선한 공기와 긴 산책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내 몸에 좋은 CEO가 되어주자. 소화라는 복잡한 일을 줄여서 확실한 쉬는 시간을 주자. 실제로 나의 식이지도 클래스 멤버 중 많은 분들이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받아본 지가 오래되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만큼 쉬지 않고 먹어왔다는 것이다. 충분한 공복 시간은 체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 기본 조건이 된다. 그런 날은 일이 훨씬 잘 되는 것은 물론 마음도 훨씬 가볍다. 다이어트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 더 중요한 시간을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비워내는 연습. 마음이 먼저든 몸이 먼저든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 체중계 숫자를 반짝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일상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인 식욕을 참고 대체 가공식품을 먹으면서 노동에 가까운 운동을 하는 것만큼 아까운 시간이 없다. 나 역시 가장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참 멀리 돌아왔다. 자연스럽게 20kg 가까이 감량이 된 7개월 동안 나는 단 한순간도 체중계 숫자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먹는 양을 갑자기 확 줄이거나 더 감량하겠다고 욕심을 내어 무리하게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저 매일 내가 먹는 양과 기분을 알아차리고 매일 걸을 수 있음에 감사했다. 예쁜 색감의 과일과 채소, 비교적 건강한 식재료들을 찾아 고르는 재미를 즐겼다. 매주, 매달, 몸이 바뀌기 시작했다. 철마다 나를 괴롭히던 알레르기와 편도 후두염, 피부질환이 사라지고 급성 저혈당 반응으로 더 이상 다급하게 사탕을 먹지 않아도 되었다. 기상 후엔 가뿐한 발바닥으로 바닥을 디뎠고 체중은 매달 2에서 3kg씩 자연스럽게 줄었다. 몸은 더 이상 꽁꽁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체지방을 홀가분하게 놓아주었다. 식욕이 안정되어 갔다. 다이어트에 뜨거운 열정을 올리던 때와는 오히려 다른 반응이었다. 그저 특정한 다이어트 식단이 아닌 내 몸의 소화와 반응에 귀 기울이며 단순한 식사를 만족스럽게 먹었을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다이어트를 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 몸을 비운다는 건 단순히 체중계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다. 몸도 물건과 시간처럼 역시 잘 비우고 잘 채우는 것까지가 비움이다. 과거엔 늘 다이어트에 실패했지만 다이어트를 비우고 나니 오히려 힘들이지 않게 성공할 수 있었다. 우리 몸은 체온, 혈당, 호르몬 등 생존의 항상성을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
비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대사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균형이 깨지면서 체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쌓이는 대사 질환이다. 어떤 질병이든 치유의 시작은 내 몸을 만드는 음식이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받고 있다면 천천히 불필요함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자. 우리 집 한 달 소비? 나도 몰라. 당신은 한 달에 얼마나 쓰는가? 지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최소 얼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10초 안에 대답할 수 있는가? 아마 돈 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항목별로 구분까지 해서 척척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지금은 10초 안에 대답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다. 남편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우리 부부가 한 달 동안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물론 매달 월급 명세서와 카드 내역서를 보긴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반성과 피드백이 있어야 발전이 있었을 텐데. 아, 이번 달엔 이만큼 썼구나. 좀 많이 쓴 것 같아. 하고는 바로 덮으니 늘 제자리였다. 돈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니 이번 달 월급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썼다. 심지어 적을 때는 신용카드로 당겨 쓰며 소비 생활을 유지했으니 월급은 늘 부족했다. 아이가 없으니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고민 없이 샀고, 아이 없을 때 이곳저곳 다녀야 한다며 여행도 자주 다녔다. 외식과 야식 횟수는 세어볼 필요도 없이 잦았다. 요리를 해보겠다고 식재료를 구매했는데 단품보다는 묶음 가격이 더 저렴해서 대용량으로 샀다가 소진하지 못하면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음식물이 썩어서 버리는 일도 있었다.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마트에 가면 또다시 1+1 상품을 사고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대용량 제품을 카트에 담으면서 알뜰하게 소비했다며 만족해하곤 했다. 결혼하고 처음 생긴 우리만의 공간을 꾸민다는 생각에 예쁜 쓰레기라 불리는, 예쁘긴 하지만 쓸모는 별로 없는 소품을 사는데도 돈을 많이 썼고, 들어가기만 하면 늘 지갑을 열게 되는 생활용품 숍이나 소품숍 구경도 참 좋아했다. 그렇게 남지도 않는 것들에 돈을 쓰고 난 뒤에 남편과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이거 누가 쓴 거야? 우리가 이만큼 썼다고? 하며 잠깐 놀라고는 끝. 반성도 없다. 다시 똑같은 생활로 돌아갔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려 보면 한 달에 얼마를 썼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저 매달 나오던 신용카드 값이 점점 늘어나서 어느새 한 달치 월급만큼 되어 있었다는 것만 기억날 뿐이다. 훗날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몇백 원, 몇십 원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과 가족이 대략 한 달에 150만 원을 쓰는지 300만 원을 쓰는지 정도는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나는 이 대략적인 금액도 모를 정도였으니 정말 돈 관리에 무지했던 것이다. 부끄럽지만 이게 우리 부부의 과거였다. 경제적 자살 상태의 우리 집. 그러다 첫째 아이가 생겼다. 임신 소식을 전하며 축하받고 행복할 겨를도 잠시.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부랴부랴 인터넷에서
출산용품 리스트를 다운받았는데 유모차, 카시트, 젖병소독기, 아기띠, 거기에 출산비와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비용 등 대충 계산해도 5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첫 아이라 가장 좋은 것으로 전부 새 용품으로 준비한다면 1,000만 원도 모자라 보였다. 물론 지금은 아이 셋을 키우며 출산용품 리스트에 적힌 것들이 모두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중고로 사거나 물려받으면 그만큼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때는 리스트에 적힌 것들이 다 필요한 줄 알았기에 문득 외벌이 월급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두려움이 생겨났다. 출산 비용도 많이 들지만 양육비도 엄청나다던데 우리 괜찮을까? 다들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으니 우리도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필요한 금액을 쭉 적어보고 그만한 돈이 준비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드는 비용이라면 우리 집 수입에서 매달 얼마씩 육아비로 책정할지,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계산해 보면 된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대로 나는 한 달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경제 개념이 무지한 상태였기에 계산해 볼 생각은커녕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마련하고 쓸 수 있을지에만 집중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직면한 문제에만 신경을 쓴 것이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쓸 생각만 하다 보니 답은 하나뿐이었다. 바로 저축액을 줄이는 것이었다. 누군가 나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절약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나는 돈 못 모으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유형이었기에 절약이라는 답은 생각도 못했다. 왜 절약해서 그 돈을 육아비로 쓴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저축액을 줄일 생각부터 했는지 안타깝지만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지나간 일일 뿐이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답부터 떠올리겠는가? 절약부터 생각했다면 과거의 나보다 나은 것이니 안도해도 좋다. 그러나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부터 떠올렸다면 이 소비 문제에서 심각성을 느낄 필요가 있다. 저축액을 줄이는 정도를 넘어 빚을 지면서까지 소비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방법은 있다. 언제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니까. 나 또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소비 마인드부터 소비 습관까지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이제부터 알려줄 돈 정리 방법들이 과거의 나처럼 돈 정리를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 그러니 잘 믿고 따라와 주길 바란다. 당시 우리 집은 월급이 들어오면 늘 100만 원씩 강제 저축을 했었다. 내 집 마련을 위함이었다. 지출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었지만 다행히 저축은 수입의 높고 낮음을 떠나 강제적으로 꼬박꼬박 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거라도 해서 정말 다행이었다. 건드릴 저축액조차 없었다면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다.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수당과 아동수당, 지역에 따라 출생수당도 나오니 출산을 앞두고 나처럼 지레 겁먹고 저축액부터 건드리는 사람은 부디 없길 바란다. 어쨌든 첫째 아이 출산과 동시에 100만 원 저축액 중에 30만 원짜리 적금을 포기하며 우리 집 저축액은 월 7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나의 소비는 적금으로 넣던 월 30만 원,
또 새로 받게 된 육아수당 월 20만 원까지 해서 총 50만 원이나 씀씀이가 커졌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사겠다며 핫딜 알람을 맞춰놓고 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맘카페에서 중고거래도 참 많이 했다. 첫 아이를 키우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우리 집도 국민 아기띠, 국민 장난감 등 국민이 들어간 육아 아이템들은 모두 한 번씩 거쳐갔다. 그러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둘째도 아들이란 소식에 먼저 아이를 키운 선배맘들이 아이가 둘인 집은 뭐든 2개씩 사야 싸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게다가 조금 더 크면 아들들은 먹는 게 장난이 아니라서 식비가 엄청 든다는 얘기도 전해주었다. 지금도 7에서 8만 원 상당의 변신 로봇 장난감을 손을 덜덜 떨면서 사주는데 이걸 2개씩 사면 15만 원? 내 옷 하나도 10만 원이 넘어가면 비싸다고 내려놓는데 장난감에 그 돈을 써야 한다니. 여러 조언을 들으며 덜컥 겁이 난 나는 또다시 저축액을 줄이기로 했다. 저축액 7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줄이면 50만 원인가?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엔 50만 원 뒤에 물음표가 따라왔다. 50만 원을 1년 동안 저축하면 600만 원, 5년 동안 저축하면 3천만 원이다. 이걸로 과연 내 집을 마련할 수는 있을까? 물론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이렇게 나는 결혼을 하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우리 집 재정 상태를 돌아보았고 지금과 같은 소비 패턴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 더 빨리 깨달았다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었겠지만 그때라도 깨달은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짐 논이 쓴 드림 리스트라는 책을 보면 경제적 자살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우리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태를 가리켜 경제적 자살로 향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자살이란 단어도 굉장히 자극적인데 경제적 자살이라니. 이 무시무시한 단어가 바로 우리 집 상황이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저축액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신용카드도 쓰고 있었기에 지금 이 상태가 이어지다가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지출이 늘어날 건 불보듯 뻔했다. 식비와 교육비가 늘어나는 시기가 오고 양가 부모님 노후까지 도움을 드려야 하는 때가 온다면 아마 저축액을 줄이는 정도로는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늘 빚과 함께 허덕이며 살아야 하겠지. 그 생각을 하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경제적 자살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집 이야기였다. 이 깨달음이 바로 우리 집 재정 관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혹시 매달 저축액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는가?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 없이는 단 한 달도 버티기가 힘든가? 그렇다면 당신의 집도 경제적 자살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다. 부디 이 책을 통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릴 때 바로잡기를 바란다. 물건을 정리하듯 돈도 정리하자.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났다. 재정 상태에 대한 깨달음도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인 소비 습관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미니멀 라이프의 영향이 매우 컸다. 많은 물건을 비우면서 그동안의 소비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놓고 쓰지도 않는 예쁜 쓰레기들과
이미 있는데 또 산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이 좋아서 불필요한 소비지 한마디로 낭비였다. 나의 미니멀 라이프 입문서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를 보면 쓸모도 없는 물건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 오히려 그게 낭비다 라는 말이 나온다. 이 글을 읽기 전까지 나는 완전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 절약이라고 말이다. 언젠가는 필요할 테고 그때 사면 분명 돈이 들 텐데 버리는 게 낭비 아닌가?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때 소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쟁이는 게 절약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창고방 하나를 만들어 물건을 차곡차곡 모아갔다. 그러나 나의 예상과는 달리 창고방만 떠올리면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그 스트레스로 집에 있는 시간이 싫어지고 자꾸만 약속을 만들어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외출은 늘 소비로 이어졌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와중 심플하게 산다 책을 만나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었고 위 문장을 통해 물건과 낭비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본 작가이자 재무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요코야마 미츠아키의 책 부자는 아니어도 돈 걱정 없이 사는 법에도 비슷한 문장이 나온다. 물건이란 돈이 겉모습을 바꾼 상태에 불과하다. 즉, 물건 이꼬르 돈이다. 만약 물건이 돈이라는 인식이 뚜렷하다면 여기저기 함부로 굴리거나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썩을 때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에서도 물건과 돈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나도 경제적 자살 상태로 가고 있는 우리 집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보통 돈이 필요하면 일자리를 찾아보거나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소액 투자를 알아보는데 나는 특이하게 돈 정리라는 것을 먼저 시작했다. 특이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 돈 정리를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재테크를 시작한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돈이 되는 일에 정보부터 물어보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점점 변해가는 집이 좋아지고 있었고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파악하게 되니 조금씩 씀씀이에도 변화가 생기던 시점이었다. 가계부는 안 썼지만 카드값이 줄어드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 돈도 물건처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수입을 늘리거나 투자를 알아보기보다는 먼저 돈을 정리하게 된 것이다. 재테크보다 중요한 이것. 돈 정리부터 시작한 나의 결정은 완전히 성공적이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며 한 달 저축액을 50만 원으로 줄일까 말까 고민했던 우리 집이 현재는 아이가 3명으로 늘어났는데도 매월 20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 집 마련에도 성공했다. 그 사이에 남편이 승진하고 조금씩 연봉이 올라간 것도 맞지만 아이 셋을 키우는 금액에는 비할 수 없다. 보통 연봉이 높아지면 씀씀이도 그에 맞춰 커진다고 한다. 따라서 소비 습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입이 늘어난다고 저축까지 늘어나기는 어렵다. 오히려 씀씀이가 커져서 빚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보라. 보너스를 받자마자 여행부터 계획하진 않았는가? 꼭 목돈이 생길 시점에 가전이나 가구가 고장나서
구매할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도 아니라면 열심히 일했으니 이 정도는 사도 되겠지 하며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이 아닌 과거의 나의 얘기다. 적금 만기가 다가올 때면 신기하게도 어떻게 알고 목돈 들어갈 일들이 생기는 건지. 아마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종종 생각한다. 그 당시 내가 돈이 없다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투자할 생각부터 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물론 운이 좋아서 돈을 벌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벌었다고 해도 그 돈이 지금까지 내 옆에 남아 있었을까? 아마 운을 실력이라고 착각하며 그 돈으로 다시 무언가를 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버리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또는 그렇게라도 벌었으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손해를 보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투자로서의 재테크를 하기 전에 정리로서의 재테크, 바로 돈 정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내가 직접 경험했고 지금까지 나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도 그 효과를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특히 10주 동안 집중적으로 공간 정리와 돈 정리를 배우는 살림 경영 클래스를 함께한 수강생들은 클래스가 끝나도 계속해서 생활비가 줄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목표했던 종잣돈이 모였어요 등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과연 돈 정리는 특정 소수에게만 필요한 것일까? 원래부터 숫자에 강하고 돈 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일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며 겁먹지 않아도 된다. 돈 정리는 내 돈을 잃을지, 2배로 벌 수 있을지 조마조마하며 작은 확률에 승부를 거는 투자가 아니다. 정리를 하는 동안에도 내 돈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 오히려 정리를 하면서 흩어져 있던 돈들이 한 곳에 모이고 눈에 보이면서 돈이 늘어났다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될 것이다. 돈 정리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2부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지갑 정리부터 계좌, 냉장고, 소비, 남이나 용돈 관리까지 배워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오늘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 행동을 바꾸면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과정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며 절약한 돈이 저축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미니멀 라이프와 돈의 관계. 돈 정리 과정은 미니멀 라이프와도 많이 닮았다. 전작인 하나를 비우니 모든 게 달라졌다 했었던 내용을 공유하겠다. 물건도 돈도 정리를 하려면 먼저 내가 가진 양을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물건과 남길 물건을 구분한다. 이 과정이 불필요한 소비와 꼭 필요한 소비를 구분하는 과정과 닮았다. 남기기로 결정한 물건을 어느 자리에 어떻게 수납할지, 남은 돈을 어디에 소비하고 저축할지 결정하는 과정까지도 똑 닮았다. 물건 정리와 돈 정리를 함께하면 따로따로 실천할 때보다 더 높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사놓고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 중복 구매했던 물건들을 파악하며 소비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에겐 소스류가 그렇다. 굴소스, 바비큐 소스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쩌다 한번 하는 요리를 위해 사는 소스들이 있다.
얼마 사용하지도 못하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결국 버리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며 반성을 많이 했고, 더는 구매하지 않고 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기한 안에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용량의 소스를 구매한다. 둘째,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의 취향을 알게 된다. 컵을 예로 들면 유리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플라스틱 컵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손잡이가 있는 컵이 편한 사람이 있는 반면 손잡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주방 한 구석에 있는 컵만 봐도 취향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매일 입는 옷이며 신발은 어떠할까? 아마 즐겨 입는 옷만 입고 자주 신는 신발만 신을 확률이 높다. 그런 사람이라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옷이나 신발을 비워보자. 이 과정에서 나의 취향을 알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고 파악이 되어 추후 발생할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 있다. 집안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며 물건 정리를 하다 보면 잃어버렸던 물건을 발견하기도 하고 흩어져 있던 물건을 찾기도 한다. 그러면서 재고 파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이게 꼭 필요할까? 샀다가 또다시 쓰레기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이후 소비에 신중해진다. 물건을 많이 비우면 자연스럽게 다음 소비를 생각하게 된다. 특히 물건을 비우는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샀다가 잠깐 쓰고 다시 버리게 될 것 같은 물건이라면 기존에 있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먼저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다 보면 아예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도 한다. 억지로 소비욕을 참으려고 하면 무척 힘든데 물건 정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소비욕이 조절되고 절약이 이루어지므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한다. 심리학 용어 중에 자기 인식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내 물건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이걸 많이 샀구나, 이 물건은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샀네 를 느끼면 반성이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너 이거 또 샀어?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라고 말하면 괜히 내 잘못을 지적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한다. 돈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정리를 하며 여기서 많이 썼구나, 이건 안 써도 되는 돈이었는데 썼네 라고 느끼면 반성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내 소비 습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기분만 나빠진다.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자기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저자의 아버지는 검의 힘, 보석의 힘, 거울의 힘, 총 3가지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중 자기의 인식을 상징하는 거울의 힘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한다. 남들이 모두 한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거나 구매하지 말고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건가? 하고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야 한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고 부자로 가는 길이다. 이렇듯 미니멀 라이프는 돈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앞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정리만으로도 우리 집이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가? 어떤 변화든 마음의 확신이 중요하다. 올해부터는 운동을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운동 가기 진짜 싫다, 자신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행동은 생각을 따라가게 된다. 연초에는 열심히 운동을 나가다가 날씨가 안 좋거나 몸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그런 핑계들로 운동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결국 포기하고 만다. 매년 새해 계획에는 운동이 들어가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진심으로 운동을 원하지 않는다. 건강의 중요성도 알겠고 운동의 필요성도 느끼지만 실패와 포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마음속으로 의심을 가지면 안 된다. 작은 의심일지라도 본인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꾸만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다면 목표치를 낮추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를 잡아보자. 내일부터 운동 열심히 해야지 가 아니라 운동이든 식단이든 생각이든 매일 내 몸이 건강해지는 선택을 해야지 하고 목표에 살짝 여유를 주는 것이다. 정리도 마찬가지다. 내일부터 정리해야지 라는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쓰레기를 들고 일어나는 것부터 연습해야지 처럼 목표를 낮게 잡아 동기부여를 해보자.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얼른 그 마음과 마주한다. 이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가? 아니면 상황에 떠밀려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어떤 부분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계속 자신에게 질문하며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두려운 마음, 게으른 마음, 피하고 싶던 마음을 마주한 뒤에는 생각을 변화시켜야 하는 일인지,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 일인지 나름의 판단을 내려보고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것이다.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방법을 찾는다. 이 글을 읽으며 이번 기회에 우리 집의 돈 정리를 그리고 물건 정리를 꼭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거나 내가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면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질문을 던져보자. 원인을 찾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자. 목표치를 낮추거나 목표 달성 기간을 길게 잡아도 괜찮다. 일단은 마음이 열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만 한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하니까. 그만큼 간절하니까. 지금까지 문예 춘추사의 채우는 삶을 위해 비움을 시작합니다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비우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비움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해주는 과정이었죠. 예를 들어 이 책 안에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돈은 줄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 습관을 만드는 데서 시작되고 시간은 어떻게 아껴 쓰는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핵심이며 건강은 특별한 식단이 아니라 몸의 해독과 균형을 지키는 데 있다. 이 책의 새 저자가 말하는 내용인데 공통된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 삶은 비워야 채워진다. 그러나 비우기만 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 잠깐의 소비, 하루의 루틴,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정신이 복잡하고 삶이 과부하 상태시라면 이 책은 하나의 좋은 정리하는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비우고 채우고 균형 잡기. 이 세 단계를 통해 삶을 더 크게,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오늘 소개해드린 채우는 삶을 위해 비움을 시작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